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ISP98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2조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4.02조로 가보시면은 요구되지 않은 서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온 부분들이, 이거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거죠. 4.02조 가면은 보증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음에도 제시된 서류는 심사할 필요가 없고 일치하는 제시를 결정할 때 어떤 경우에도 무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류는 아무런 책임 없이 다시 반환되거나 다른 서류와 함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봤던 것 중에 UCP 600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온 게 있었어요.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는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는 이거는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 목록에서 빠지는 거죠. 거기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1조로 가보시면 4.11조 A항 가보시면은 이제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 볼게요. 보증 신용장상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개설인 자신의 기록으로부터 또는 개설인의 통상적 업무 내에서 그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한해서,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한해서 비서류적 조건으로 이제 무시를 한다고 나와 있게 되고요. 그냥 밑에 좀 C항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통상적인 업무, 자신의 기록이라든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그 결정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해당되는 것들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본 개념부터 생각해 볼게요.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조건은 있지만 서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 조건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당연히 서류가 명시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조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명시된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이 불가능해서 무시를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저희 UCP 600상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심사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은행은 자신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 통상적인 업무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기록 또는 통상적인 업무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숙련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조건이 그 서류가 명시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희가 UCP 600이랑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UCP 600상에서 이런 게 없었거든요. UCP 600에서는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무시를 하게 돼 있었는데 UCP 600하고의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C항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신의 기록이라든지 그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 나옵니다. 서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설인에게 제시, 기타 인도되어야 하는지, 보증신용장에 영향을 주는 통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송되거나 수령되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보증신용장의 어떤 유효기간이나 만료일에 관한 명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설 의뢰인이나 수익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보증신용장 원본을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들도 비서류 조건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조 F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뒤죽박죽 가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내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8조로 가보시면은 이제 용어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approximately, 뭐 about, circa 이런 표현도 나온 거 있는데 이건 저희 앞전에 UCP 600에서 봤었던 것처럼 30조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그 표시가 없을 때는 요거 10%의 과부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역 그 내용에서는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산 수량 조건. 계산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3.10조 가보겠습니다. 개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제시 접수 통지의 불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불료, 요구하지 않는다. 개설인은 보증 신용장에 따른 제시 접수의 사실을 개설 의뢰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앞쪽에 저희 그 URDG 758하고 비교해보면은 좀 더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그런 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증 신용장이든 청구 보증이든 그렇게 보증을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청구 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인 이렇게 말을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보증 신용장 같은 경우는 신용장을 개설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개설인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뭐 저희가 청구 보증상에서는 이렇게 그 보증인에게 또는 청구 보증인에게, 구상 보증인에게 이렇게 그 지급 청구 들어온 게 있다 했을 때는 그거를 그 다른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라 나오는 게 있었냐면은 원래는 저희가 그 URDG 758 16조로 가보면은 지급 청구에 관한 통지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보증인은 지체 없이 지시 당사자에게, 지시 당사자라 그러면은 저희 기본 그거죠. 채무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 지시 당사자에게 또는 경우에 따라 구상 보증인에게 보증상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사실과 보증상 지급 또는 만료 연장이 선택적으로 요청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청구를 받았다는 것이 있다면, 받은 게 있으면 그 사실을 자신에게 지시를 내렸던 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왔던 저희 ISP 987 3.10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3.10조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소 접시의 사실을 개설 의뢰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URDG 같은 경우는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저희 ISP 98 같은 경우는 보증 신용장 같은 경우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두 가지는 다른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청구 보증하고 보증 신용장이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점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3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그 만료일이 비영업일인 경우라고 써 있는데요. 보증 신용장에서 명시된 최종 제시일이 제시처로 요구된 개설인이나 지정인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거기서 그 다음에 최초의 영업일에 행하여진 제시는 적시에 이루어진 제시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 공통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 그 만료일지, 그 마지막 날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받는 곳에서 영업일자가 아니다, 비영업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3조 한번 가볼게요. 4.03도 가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UCP 600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같이 보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03조가 뭐냐면은 그 서류 상호 불치, 여기 상호 불일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볼게요. 개설인이나 지정인은 오직 보증 신용장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전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UCP 600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UCP 600 제14조로 가보면 서류 심사의 기준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게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있었냐면은 서류상의 정보는 그렇죠? 데이터라고 쓰고 있고요. 서류상의 정보는 이게 상업성장을 제외하고 조회하고는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쓰죠. 해당 서류, 그 다음에 다른 서류,
다른 서류라는 것들은 표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다른 적시된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적시라고 하는 것들은 신용장에 요구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용장에서 이제 나타나 있었던 신용장에서 요구했던 서류라 보면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UCP 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지금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엄밀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저촉이 있으면 안 된다.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다만 여기서는 상업송장은 제외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상업송장은 원격일치의 원칙을 요구하거든요. 이거 빼고 나머지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이 그냥 서로 저촉된 부분 없으면 된다. 예를 들면 원산지가 하나는 지금 신용장 조건에서는 일본일 것을 요구했는데 다른 서류에서는 뭐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나와 있었다. 이런 건 무슨 인정이 안 되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저간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인정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UCP 600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해당 서류하고 다른 서류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해당 서류는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것이고 다른 서류하고도 지금 비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신용장에서 요구했던 서류 말고도 지금 다른 서류, 그러니까 요구했던 다른 서류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브리치로 보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증 신용장에서는 ISP 98에서는 이거 뺐죠. 요거 빼고 지금 보시면은 요거 대신에 이제 ISP 98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점이라는 거죠. 지금 그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브리치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고 다른 서류들하고의 그 어떤 일치성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4조, 4.04조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니까 서류의 언어라고 나오게 되고요. 수익자가 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보증신용장의 언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주의할 게 뭐냐면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인 거예요. 뭐 사실 서류들이야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보증 신용장은 무역 거래가 아니라 무역 외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상거래처럼 저희가 화한 신용장처럼 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저희가 무역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업 성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운송 서류 발행되게 되고, 그다음 보험 서류도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원산 증명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무역 외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은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증 신용장에 나타나 있는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수익자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이 있다 했을 때는 그때는 그 언어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증 신용장에 나와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5조, 4.05조 가보겠습니다. 4.05조 가보시면은 서류의 발행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개설인. 필요 서류는 수익자가 발행해야 되지만 보증 신용장에서 제3자가 발행한 서류여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행상 제3자가 발행하는 유형의 서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금 요구되는 서류죠. 여기 required document 써 있는데 요구되는 서류, 즉 필요 서류는 수익자가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증 신용장에서의 보증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 청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지금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서류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 필요 서류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개설해서 발행해서 이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보증 신용장에서 다른 제3자가 발행해야 된다고 표시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행상 봤을 때 그렇게 제3자가 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는 게 있을 때는 그때는 그때 제3자가 발행한 것들도 이제 요구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7조 가볼게요. 서류상 요구되는 서명입니다. 필요 서류는 반드시 서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증신용장에서 서명된 서류일 것을 요구하거나 관행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4.07조의 A항이었고요. 자, C항 한번 가볼게요. 보증신용장에서 서류에 서명해야 되는 자의 그 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떠한 서명이나 인증도 일치하는 서명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서명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따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서명이든 관계없다. 어떤 인증도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 서명이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은 저희가 종이 문서가 될 것이고요. 인증이라 하는 것들은 전자기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자의 신분을 명기하지 않았을 때는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신용장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신분까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4조 가볼게요. 4.14조입니다. 개설인이나 확인인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의 상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개설인이나 확인인이 다시 조직이 형성되거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리오가나이즈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멀지드, 그죠? 합병되거나 아니면 체인지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시된 서류상의 그 개설인 또는 확인인의 명칭은 그의 원래 명칭이나 그 승계인의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합병되거나 변경하거나 하게 됐을 때도 원래 명칭이나 아니면 승계된 것의 명칭을 둘 다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이 아니고 저희 4.15조 볼게요. 4.15조입니다. 서류의 원본과 사본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시된 서류는 A항이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본일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 보니까 2항에 나오는 걸 봤더니요. 지금 동일한 서류의 복수에 부수가 요구되는 경우에 최소한 한 부는 원본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60회 600 제17조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원본 서류와 사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화환신용장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원본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다만 그런 말이 있던 거죠. 반대로 근데 다시 얘기해 보면은 처음부터 사본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본도 되고 원본도 된다고 하는 게 있었고요. 다만 사본이란 표시가 없이 그냥 서류 한 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원본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인 거죠. 밑에 보니까 듀플리케이트 오리지널스 써 있는데요. 또는 멀티플 오리지널스 써 있었을 때는 모든 서류가 원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게 명시가 된 거잖아요. 원본을 제시하세요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two copies, two fold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 그렇죠? 두 개란 말이 두 통이란 말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말을 쓰냐면 모두 원본이나 모두 사본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할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원본 한 통은 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내용들이 적용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원본 제시를 요구했을 경우는 원본이랑 사본은 서로 이제 효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 폴드라든지 투 카피스와 같은 그런 표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원본하고 사본 둘 다 제시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원본이나 모두 사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조 가볼게요. 4.16조 지급 청구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지급 청구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볼게요. 1번입니다. 반드시 수익자의 진술서, 기타 필요 서류와 분리된 별개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지급 청구를 서류를 내게 됐을 때, 지급 청구를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게 수익자의 진술서라든지 그 밖에 필요 서류라 불렀던 그거하고 별개로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별도의 지급 청구서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급 청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급 청구서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니까 개설인 또는 지정인에 대한 수익자의 지급 청구, 그다음에 지급 청구서의 발행일, 그다음에 청구 금액, 수익자의 서명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니 해도 아무래도 저희가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익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청구하는 금액, 그 다음에 지급 청구서의 발행일 이런 부분들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C항이고요. 지급 청구는 환어음 또는 기타 지급을 구하는 지시, 명령 또는 요구의 형태일 수도 있다.
보증신용장에서 환화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보증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다면 환화음은 반드시 유통 가능한 형식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기명돼서 그러니까 유통이 불가능한 형태로 하는 것들도 이제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아까 전에 지금 원칙이 뭐냐면은 지급 청구라 하는 것들은 반드시 독립된 문서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내가 따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뭐 환원을 제시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에는 자유롭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이렇게 서면에 어떤 따로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게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 뭐 필수 규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7조 가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기타 청구 사유에 관한 진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증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따로 이제 명시하지 않았다,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기재 사항을 말을 하는 거겠죠. 첫 번째, 보증신용장에서 기술한 청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표시, 그다음에 서류의 발행의 표시, 수익자의 서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진술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앞전에 URDG 758에서도 보강 진술이라고 나오는 게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보증 같은 경우는 이 수익자가 이렇게 내가 이제 진술을 하는 진술서가 제시가 요구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이런 그런 사실, 이런 어떤 뭐 특정 사실인 거죠. 뭐 지급 채무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선 발행일자하고 그다음 서명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조 가볼게요. 5.01조입니다. 적시의 결제 거절 통지입니다. 제때 이제 통지하는 거죠. 불일치 통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밑에 가볼게요. A항입니다. 지금 거절의 통지는 서류 제시 후 불합리하지 아니한 기간 안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지금 3영업일 이내 통지는 불합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여기 보시면 표현이 not unreasonable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영업일 후의 통지는 불합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표현 보니까 unreasonable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런 거겠죠. 지금 만약에 지급 청구가 있었다. 지급 청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신용장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불일치가 발견된 거죠. 불일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거절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제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 첫 번째가 뭔지 봤더니 3영업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기준점은 그거죠. 서류가 제시가 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니까 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서류 제시일의 다음 날, 다음 영업일부터 이거를 일단은 먼저 깔고요. 이거를 밑에다 쓸게요. 첫 번째,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3영업일 이내라고 말을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아까 7영업일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7영업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3영업일 초가 7영업일 이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6영업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저희 4, 5, 6을 말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쓸게요. 지금 7영업일 이내가 아니고 여기를 이후라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를 7영업일 이내로 쓰게 되고요. 여기를 7영업일 초과라고 말을 쓰겠습니다. 이후. 첫 번째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는 거냐면 not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not unreasonable 라고 말을 쓰죠.
that unreasonable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가 중요하죠.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다르게 말했으면은 뭐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좀 아무런 말이 없고요. 지금 7영업일 초과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unreasonable 하다라고 말 쓰거든요.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지에 소요된 기간이 불합리한지 여부는 제시한 날짜, 제시 그 기한의 임박 여부, 제시 시한의 임박 여부에 좌우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뭐 사실 그 기간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 그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제 거절 통지 기간은 영업일의 제시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계산한다. 그쵸. 제시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건 여기 기산자 나와 있게 되고, 네 번째로 보증 신용장에서 거절 통지 기간의 단축을 달리 명시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면 개설인은 제시에 대해서 심사를 가속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거절 통지를 하는 기간을, 이 날짜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별도로 표시했을 때 단축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온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따라야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이렇게 별도로 심사를 가속화해서 통지를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한 게 있었고, 7영업이 초과되는 것들은 불합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말했으면 되겠죠. 가운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아니한 기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최대 7영업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다. 심사를 해서 통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UCP 600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온 게 있었죠. 서류가 제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5운행 영업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심사 기간 안에 브리치에 관련된 통지를 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거절 통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모든 사항들을 가지고 서류의 행방까지 같이 해가지고 통지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5.02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 보니까 그 거절 통지에서는 결제 거절에 근거됐던 모든 브리치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똑같아요. 제가 UCP 600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거절 통지를 하잖아요. 브리치 통지 또는 하자 통지를 하게 됐을 때 UCP 600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얘네들이 16조에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이 16조 가보시면은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거절 사실을 말하는 게 있었고요. 내가 지금 결제나 어떤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든 하자가 나온 게 있었고요. 모든 브리치 사유를 알려주게 되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나오는 게 뭐냐면 서류의 행방이었거든요. 내가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겠다라든지 돌려보낸다라든지 뭐 이런 지시, 그전에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ISP98에서는 이게 없는 거죠. 서류 행방이 없는 상태고, 당연히 거절 사실하고 모든 브리치까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서류의 행방에 대해서는 따로 통지를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서류를 어떻게 하겠다, 보관하겠다라든지 어떤 뭐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5.04조 가볼게요. 만료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Notice of Expire이 써 있는데요. 제시가 만료일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만료를 이유로 하는 거절은 금지되지 않는다. 예, 만료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 게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 거절 통지할 때 보증신용장의 만료 사실은 통지의 필요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06조로 가볼게요. 여기 C항에 가보시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신의 요청에 따라 개설인의 의뢰인에 대한 하자용인 요청을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가보니까 C항에 네 번째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서류가 전달되거나 하자용인을 구하는 경우에
개설인은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답변을 수령하거나 서류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개설 의뢰인이 결제 거절을 통지하고 나서 10영업일 안으로 이러한 개설 의뢰인의 답변이나 대신의 요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반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결제 거절에 관련 통지를 하고 나서 이제 10영업일까지만 서류를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 기간이 넘어서게 됐을 때부터는 이제 그것을 다시 돌려보낸다, 반환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어떤 답변을 받다. 그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답변. 그 말이 뭐냐면 하자를 용인할 건지. 저희 앞서 UCP 600 같은 경우는 그거 있었거든요. 권리 포기 교섭권이라 해가지고 불이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섭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대신에 다시 서류 달라고 하는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여기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날짜가 10일 안으로 10영업일 안으로 어떤 그런 답변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은행에서는 10영업일까지 결제 거절하고 나서 이제 결제 거절 통지하고 나서 10영업일까지 서류를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저희가 결제 거절 통지라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서류가 제시가 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제 7영업일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 10영업일이라 하는 것의 기준점이 기산 날짜가 서류가 제시가 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불일치에 관련 통지를 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10영업일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결제 거절 통지를 하고 난 날의 다음날부터 이제 10영업일까지를 말한다. 통지하고 나서는 10영업일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 구조로 가 보시면은 이제 개설 의뢰인의 반대 통지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션, 노티스 오브 오브젝션 나와 있는데 여기 A항 가보겠습니다. 개설 의뢰인은 신속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함으로써 불일치한 제시에 대한 개설인의 결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B항, 개설 의뢰인이 서류를 수령한 후 불합리하지 아니한 기간 안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불일치 사유를 명시해서 개설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반대한 경우에 개설 의뢰인은 적시에 반대한 것이 된다. C항, 신속한 방법으로 적시의 반대를 통지하지 않는 한 개설 의뢰인은 개설인에 대해서 자신이 수령한 서류의 문명상 그 불일치 사유, 기타 문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동일한 보증 신용장이나 다른 보증 신용장상의 다른 제시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금지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반대 통지, 결제 반대 통지를 하는 게 있어요. 반대 통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합리하지 아니한 기간이라 하는 것은 저희 앞서 봤던 것 중에 요거 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불합리하지 아니한 기간이라 하는 것은 여기 3영업일부터 7영업일, 그러니까 3영업일 초과 7영업일 이내까지의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는 기간 안에 이제 그 불일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불일치 사유를 명시해서 통지를, 그러니까 대금 결제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아달라, 반대를 할 수가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는 경우만 적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7영업일까지가 저희 심사기간이잖아요. 심사기간 이후에 이런 통지하게 됐다, 반대 통지하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적시에 통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의 반대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신속하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날짜가 7영업일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7영업일 이내까지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7영업일 이후에 통지하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없다.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1조로 가보시면 지급 청구권 양도라고 나와 있어요. Transfer of Drawing Right라고 써 있고요. 이게 언제 봤더니 지금 수익자가 개설인이나 지정인에게 제3자의 지급 청구에 대해서 그 제3자가 수익자인 것 같이 결제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급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이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급 청구권 양도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 있죠, 권리. 이 권리를 이제 통째로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 이거 말고 이제 저희 어사이먼트 오브 이제 프로시드 나오는 게 있는데 대금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지급 청구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받을 것만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희 예전에 봤던 것 중에 UCP 600에서도 38조 가보시면은 그 신용장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9조에서는 신용장 대금을 양도하는 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앞에 거는 잘 모르더라도 여기 나오는 양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나오니까. 6.02조 가보면은 양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신용장, 여기 보존 신용장에 양도가 나오는 게 있는데,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 UCP 600상에 나왔었던 신용장 양도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6.02조 가볼게요. A항입니다. 보존 신용장은 양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지 않으면 양도될 수 없다. 이건 동일하네요. 다음 B항, 양도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더 이상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다면 보증 신용장은 다음을 의미한다. 지급 청구권은 그 전부가 2회 이상 양도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그 원래 저희 화한 신용장은 저희 양도 횟수가 제한됐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2번까지, 제2 수익자까지만 가능한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셨던 UIDC 취급파도 마찬가지였고 IS 빅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것들은 보증을 가서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상거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무역 외 거래,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어떤 이행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 대금 결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거래처럼 이렇게 하청업체를 두 개 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의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유아제지액 취업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여러 차례 이렇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다만 안 되는 게 있던 거죠. 분할 양도는 안 된다. 일부 양도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하려면 전체 다를 양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온 게 있는 거고 저희가 UCP 600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횟수의 제한은 있지만 일부 양도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었거든요. 여러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요거랑 다른 점인 거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인이나 보증 신용장에 특정된 지정인이 수익자의 양도 요청에 동의하고 양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양도되지 않는다. 네, 양도 요청에 동의하고 양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양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04조 가보겠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볼게요. 지급청구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에 A항 환엄이나 청구서는 양수 수익자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환엄이나 청구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양도 양수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양수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서, 그 밖의 모든 필요 서류에서 양도 수익자의 명의 대신에 양수 수익자의 명의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대금을 청구하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양수한 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밖의 서류 같은 경우는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상관없이 서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어갈 수 이제 명의가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09조 가볼게요. 복수의 청구에 의한 이중지급 방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금 채권에 관해서 상충되는 복수의 권리 행사가 있는 경우에 승인된 양수자에 대한 지급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앞서 보셨던 저희 그 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급 청구 양도하는 게 아니라 나왔던 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에 관련해서 복수의 권리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 군데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 군데 이렇게 청구 들어온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이제 양수인에 대한 지급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가 될 수 있다. 보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 청구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게 확인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7.01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취소 불능 보증 신용장의 취소 또는 종료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방적인 취소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이기 때문에 보증 신용장상 수미자의 권리는 그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되지 않는다. 동의는 이를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익자에게 어떤 동의를, 그러니까 수익자의 동의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취소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개설인에게 통지되고 나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60회 600 제10조로 가보시면은 조건 변경의 통지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조건 변경 통지. 거기 가보면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개설은행 같은 경우는 조건 변경서를 발행했을 때부터,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순간부터, 시점부터, 발행한 시점부터 그거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취소 불가능한 이제 그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추가한 때부터죠. 그러니까 확인을 추가하고 통지한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이제 의무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썼냐면은 수익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동의할지 말지, 수락할지 거절할지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그 수익자는 그 동의 없이 취소가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그에 따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동의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서면으로 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행위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은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8.01조 가보시면은 이제 상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전에 그 신용장 통일규칙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7조랑 8조 가보면은 개설은행에 이제 의무라고 나오는 게 있었고 확인은행 의무라고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원래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하지 않거나 결제하지 않았을 때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그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던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런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A항 같은 경우에 일치하는 제시가, 그러니까 지급 청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의뢰인은 그 개설인에게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설인은 그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 결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급부한 지정인에게 상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지금 맡고 있는 의무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항에 가보면은 개설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뭐든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돼도 생각해 보시면은 요청받은 자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법률이나 관행 이외에 뭐 법률 또는 관행, 뭐 타인의 사기, 위조, 불법행위 뭐 이런 등에 관련돼서 이런 의무라든지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8.04조 가보시면은 은행 간의 상환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URR 725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행 간 상환에 관한 이제 국제 상업 회의소의 통일규칙, 표준규칙이라는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URR 725죠. 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이제 쭉 가보니까 넘겨보시면은 9.01조 가보면은 이제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기간, duration of standby 써 있는데, 뭐 보증 신용장에는 반드시 만료일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전 통지나 지급을 하게 돼서 보증 신용장을 종료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범위, 그러니까 9.02조 가보시면은, 뭐 지정인의 권리는 그 후에 보증 신용장의 만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만료 전에 지정인이 결제나 매입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이것이
보증 신용장이 만료가 그 뒤에 됐다 하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그 지급인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개설인은 그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정인은 사실은 요청을 받아서 선의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은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 계산 가볼게요.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이 규칙상 행위를 해야 되는 기간은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장소에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영업일에 다음 최초의 영업일부터 개시가 된다. 연장기간은 명시된 만료일의 달력상 이 길에 개시가 되고 이는 전자나 후자의 일자가 개설인의 휴무이다 하더라도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저희 9.03조 가보면 기간의 계산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여기 갔을 때 말하는 게 이제 비항 같은 경우는 연장된 기간, 연장 기간이라는 것들은 영업일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달력상 이 길, 그렇죠? 캘린더 데이가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 연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장을 요구했을 때 연장된 기간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달력상에 나와 있는 날짜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9.04조 가보면 만료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만료시간은 제시장소의 업무 종료시로 한다. 그렇죠. 저희가 원래도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원래 은행에서의 업무 시간 이외에 그 외에 지금 제시가 된 게 있다 하게 되면 그때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날로 다음 영업일자에 접수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가볼게요. 지금 9.05조고요. 보증신용장 원본을 보유하더라도 지급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신용장상의 어떠한 권리도 존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권리가 소멸됐을 때는 이제 어떠한 권리도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말을 쓰고요. 마지막입니다. 10.01조랑 10.02조 가보면은 공동개설 나오고요. 다음 파티시페이션, 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공동개설인데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보증신용장상의 개설인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여럿이서 하는 거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설할 때 여러 명이서 하는 거죠. 공동개설은. 신디케이션이라 말을 쓰게 되고요. 개설인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예를 들어서 개설인이 뭐 A, B, C 이렇게 하는 형태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동으로 보증신용장을 개설했고 각각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보증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그 의무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경우에 수익자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동개설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참가죠, 참가. 파티시페이션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개설된 것에 대한 참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개설인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A. 다만 A의 그 의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참가해가지고 이제 그 채무를 이렇게 양도받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뒤에 보니까 개설 의뢰인과 개설인 사이에 달리 합의된 것이 없다면 개설인은 개설 의뢰인과 재신에 대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매각할 수가 있는데 참가 지분이고요. 이때 쭉 내려가 보면은 그 밑에 그 매각하게 됐을 때 보증신용장상의 그 개설인의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수익자와 참가인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각을 해서 이렇게 매수한 사람이 있다 쳤을 때 매수한 사람이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분만 가져가는 거고 원래 기본적인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설인 A가 그에 따른 원래 그 의무를 동일하게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개설인에게만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공동개설 같은 경우는 여럿의 개설인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는 어느 누구에든지 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참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원래 A가 지금 의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넘긴 것이 아니고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매수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가했던 사람은 매수했던 사람은 다른 제3자들한테 아무런 책임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 ISP 98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ISBP 745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